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 권한까지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에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현실화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이죠. 오늘 오후 4시 반쯤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은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 총력전을 벌였지만 법안 포결 직전 법률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됐고 결국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에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현실화됐습니다. 법률권 주도로 완성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보완 수사 요구 권한만큼은 남겨뒀는데 검사의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고 경과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통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제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요. 이 역시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네,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일단락됐는데 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 예고되면서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우선 여야의 반응부터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달성하고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당권자들도 잇따라 메시지를 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정청래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면서 개혁의 깃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심도 민생도 저버린 소시오패스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이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의 종말을 부를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대통령 탈옥법 오명을 받기 싫다면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은 이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서 모든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 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는 폐지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보안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천 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4배를 빚으로 투자를 더한 거죠. 근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요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비청산 끝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증시가 유례없는 급등락 장세를 겪고 있는 걸 겨냥해 청와대 경제라인 전면 교체 요구 등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미애 원내 정책수석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민생경제 실패 6인방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경제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투자자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당정사의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양산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다시 썼습니다.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면서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목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는데 부산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22일부터 9일째 온열 질환자가 5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닷새간 7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에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을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경남 양산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 밤더위도 비상입니다. 특히 40도를 웃도는 영남의 극한 폭염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더위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까? 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지만 여전히 한낮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저녁 6시인 지금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33도를 조금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 청계천에서는 종일 천방천방 축제가 열리며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행사가 막 마무리되는 지금도 시민들은 물가에 발에 담기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한낮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울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흘 연속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대전 26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밤에도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 38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 등 경남 4곳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남 양산은 내일도 41도까지 치솟는 등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맑고 뜨거운 날씨에 휴가철 해안가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대족이어서 해안가에서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지진 발생 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사망자가 35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쇼핑몰 폭발 참사 등 원인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現地においては要救助者が残っていないことを関係機関とも確認の上、救助活動を終了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子供がちっちゃい子とかもまだ1歳の子供とかがいるんで、なんか、泣き声とか、大きい声やしたら周りに迷惑か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車中泊にしてるんですけど。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疲れますもん。車内はね、もう寝不足が続いて。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힙니다. 네, 거치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또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행님, 공소기각 사유 확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구자현 대행의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인가 오늘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구자현 직무대행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이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 강진 피해 지역의 재난 폐기물이 평년 2년치가 넘는 111만 톤에 달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의 피해 지역 12개 시정촌이 폐기물 임시 적치장을 설치할 예정이나 전날 기준 운영을 시작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폐기물 처리 지연은 복구 작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인명 구조나 이재민 지원 등의 인력이 집중되면서 폐기물 처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본 지진 사망자가 30여 명에 그친 가운데 인명피해를 크게 줄인 비결은 이 철저한 내진 설계와 일상화된 대피 훈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81년 대폭 강화된 일본의 내진 설계 기준이 대형 참사를 막은 가장 핵심적인 방어선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재난을 가정한 대피 훈련이 일상화된 덕분에 강진 당시 대형 쇼핑몰에 있던 6천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지진 발생 30분 만에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더 큰 희생을 막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보강해 다시 신청하면서 법원 심사가 진행됐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관계자들을 20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박경정 측은 스토킹 수사 미흡을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담당 부서가 다른 데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도 강력팀의 보고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일반 살인을 의도적으로 적용했다는 그것은 저희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시 강력팀장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의 존재를 숨기다가 문제가 되니 형사과장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선 장윤기 수사 지휘를 맡은 형사과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마약 투약까지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약물 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했는지 어디서 마약을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약 취해서 운전한 적 있어요? 핸드폰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위험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언제부터 마약 투약했나요? 송치 하루 전인 어제 경찰은 A씨에 대해 약물 운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지난 24일 A씨를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보강 수사한 결과입니다. 앞서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퇴근 후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 일정을 대조해 일부 운행은 약물의 영향으로 지장을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을 흡입할 경우 보통 12시간가량 약물 영향이 지속되는데 경찰은 A씨가 투약 후 6시간 내외에 버스를 몬 경우를 추려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피의자가 처음 경찰에 붙잡힌 게 마약 범죄가 아니라 음주운전 때문이었다고요? 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경기 시흥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까지 13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에서 마약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버스를 몬 적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 약물 운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A씨의 추가 마약 투약 여부 등 여전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 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눈 초점이 풀려 있고 설명도 횡설수설하는 데다 팔에서는 주삿바늘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A씨와 함께 선거운동 중 음료컵에 맞은 것처럼 테러 자작극을 벌였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났습니다. 지난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결렬의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림수가 뭔지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و ما در این دوره از جنگ در واقع راهبردمون راهبرد تلافی جویانه بوده. ما تلاش کردیم یک بازدارندگی تلافی جویانه رو ایجاد کنیم و اجازه ندیم امریکایی‌ها.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hat they would externalize the pain and even escalate into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he scale and scope of attacks. This is why we have seen Iran attacking.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But a war that has a regional wide effects is an advantage for Iran because it triggers the fear of the spread of the chaos, the fear of the instability in both security-wise and energy-wise.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항공사 마한항공과 이란 혁명수비대 활동을 지원해온 이란과 중국, 인도, 러시아 소재 기업 4곳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현지 시각 30일 발표한 신규 제재 대상에는 마한항공의 판매 대리점으로서 중국에서 이란으로의 전자제품 운송을 추선해온 중국 소재 기업 상하이 윙스와 이 회사 간부 탕신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마한항공이 민간 항공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를 위해 무기와 병력, 군사 장비를 전 세계로 수송하는 핵심적인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하마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가자지구 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 어지럽게 늘어진 가재도구 속에 한 여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공습으로 숨진 아이를 아는 아버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삼킵니다. مخيم 35 خيمة دمر بالكامل ما فيش آثار ولا لخيمة واحدة الخيم دفنت زي ما أنت شايف اندفنت ما فيش أثر خيم يعني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1,2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무장 해제라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며 평화위원회가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이스라엘군도 철수할 거라며 국제안정화군이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협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도 무장 해제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통치를 위해 설립한 가자국가행정위원회가 무기를 통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며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평화한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진행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구축한 인프라 해체에는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 중 전방 공역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알아보지 못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는데 한미 간 사전 소통이 안 돼 불필요한 소동이 생겼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철원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안내 문자입니다. 실제 상황이란 문구와 함께 무인기가 식별됐으니 긴급히 대피하란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전선 전방부대에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태세 두루미가 발령됐습니다.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포착되자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해 격추 준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시간쯤 뒤 해당 비행체는 미국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해병대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기종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승인권을 가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1군단에선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사전 소통이 안 돼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1군단을 대상으로 미군이 통보했다는 비행 계획이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소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라고 표현하며 미 해병대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한 것을 두고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둬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의 총체적 기강회의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이 트리플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고 내수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와 물가, 고용에서 불안이 남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산업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에 비해 늘었습니다.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입니다. 특히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3% 늘어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15.4% 늘었고 반도체도 증가 전환하며 4.5% 늘어났습니다. 3월달 자동차 부품 화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었고 신차 효과로 인해서 또한 6월달에 아마 정부 개소세 인하 종료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6월달에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15.4% 증가였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두 달 연속 늘었습니다. 소비는 2.7% 늘었는데 승용차와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12.6% 늘어 1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었습니다. 승용차 판매가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인 21.8% 늘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할인 행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5.8%, 건설업체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도 4.1% 증가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기업 심리 지수도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등 실물 경제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불투명하고 식품 가격 인상은 물론 폭염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물가 불안이 여전합니다. 이번 달 증시 대폭락이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민 일자리 저수지로 불리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청년 등 고용부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5,160가구로 1년 전보다 52% 이상 감소했고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2,251가구로 1년 전 동기 대비 58% 이상 줄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서울주택 준공 물량은 2,049가구로 1년 전보다 78% 가까이 감소했으며 아파트 준공은 1,561가구로 82% 넘게 줄었습니다. 홈플러스와 양대 노동조합, 직원 대표기구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정기 상여금을 6개월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고 폐점 점포 직원이 다른 점포로 전환 근무할 때 지급하는 위로금도 6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트노조는 회사 발표와 달리 임금 수년 지급은 노사 합의가 아니라 회사가 노동조합에 제안할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피서철에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 많아지는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아침 숙취 운전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통행 취재를 막 시작하려는 그 순간 경찰이 트럭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은 40대 운전자입니다. 주변에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더 세게 부셔야 돼. 그렇게 부시면 안 돼. 더 에라 나오죠? 잘 아시잖아요. 옛날 뛰고 한번 다시 연습하세요. 네, 이 정도 부셔야지. 계속된 실랑이에 경찰관이 끝내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3살짜리도 다 부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차단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볼게요. 네, 꽉 막고. 더 됐습니다. 많이 드셨구만. 벌써 0점 면허 정지수치 넘었습니다. 0.085 면허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4번이나 측정 오류를 내고
2번이나 연습을 하며 시간을 끈 이 운전자. 대리운전을 부르면서도 지나가는 차를 가리키며 왜 나만 잡느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주일 전에 음주로 걸려가지고 지금 임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 때문에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단속 중간중간 음주 감지기가 차량 방향제나 화장품 냄새에 잘못 반응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번엔 20대 운전자가 딱 걸렸습니다. 세게 더 세게 됐습니다. 0.016 7시 41분 수치 미달 나왔어요. 다행히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처벌 기준에 못 미쳐 훈방됩니다. 어제 대리도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또 걸리네. 다행이죠. 단속이 끝나갈 무렵 이번엔 50대 운전자가 부스스한 얼굴로 차에서 내립니다. 이 앞전에 면허 단속된 사례가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 그거하고 상관없이 면허 정지가 나와도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더. 우리 선생님 0.058 정지 취소입니다. 0.058. 동행 취재 30분도 채 되지 않아 아침 숙취 운전자 3명이 나왔고 이 가운데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숙취운전 단속, 그다음에 심야 시간대 음주 단속, 그리고 주말 낮 시간대 음주 단속,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전북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344건. 이 가운데 아침 출근 시간대에 적발된 건 41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밤늦게까지 또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면 숙취가 운전자 판단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만큼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경북 영천시 신영면에 있는 공장 유해 화학물질 정화 탱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등 3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셨고 화학물질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연기가 올라왔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25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이 가운데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세대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만 하루 만에 모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 5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군 병력까지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으로 국경이 뚫리면서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수백 명이 바다를 헤엄쳐 올라옵니다. 해안가에 세워놓은 철책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He cruzado por la harina al principio desde Castillejo y luego ya saltado una muralla.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의 세우타에 만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린 아이와 노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Very happy to be here. It's been a very tough experience to go from the ocean. It was very tough.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바닷가에서는 5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s una vergüenza, la verdad. La única manera que veo yo es que España haga como Donald Trump y empiece a deportar. 이민자 사태는 스페인 정치권은 물론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민자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모로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파키스탄 히말라야 고봉 브로드피크에서 대형 눈사태로 실종됐던 동반대원 10명 가운데 4명의 시신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군 헬기와 구조대를 투입해 악천후 속에서 시신 수습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남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된 등반대는 세계적 산악인 니르말 프루자가 이끄는 팀으로 네팔과 미국, 중국, 파키스탄, 오만 등 다양한 국적의 대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서부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에어버스와 MBDA, 사프란 등 프랑스 주요 방산 항공 우주 기업이 잇따라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방산전자 장비 제조사 탈레스는 라팔 전투기와 군용 헬기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3개 시설을, 항공 우주 엔진 기업 사프란은 인근 4개 공장을 각각 닫았습니다. 에어버스도 자사 여객기용 동체, 기수, 날개 플랩 등과 다소, 봄바디어 비즈니스기, ATR 터보 프롭기용 부품을 만드는 이 지역 2개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열기가 밤에도 좀처럼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광주 38도, 양산은 41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조기가 이어지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도 37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 처리한 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대행은 그동안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구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 대검 퇴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구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대행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 뒤에도 법 시행됐을 때 제도 공백이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책임을 통감해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끝맺었습니다. 네, 구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각에선 그동안 검찰의 대응이 다소 무기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보루로 여겨왔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는 상황이 다가왔지만 내부 대응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통상 중대한 현안이 생기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나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 때만 하더라도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집단 사퇴는 물론 기수별 성명이나 검사장 성명 등 입장 표명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내부망인 이프로스 역시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던 일부 간부급 검사들의 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구대행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또다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이 되기까지의 과도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건 이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입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 지연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안수사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안수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 측에서 3개월 내에 하도록 한 보안수사 처리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간도 단축한 겁니다. 공소청장이 보안수사를 맡을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지금도 3개월을 넘기기 일쑤인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한 달 안에 처리된 건 10건 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24.3%는 3개월을 넘겼거나 보안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도 보안 수사권 폐지로 요구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직무배제나 징계 요청 같은 사후적 조처만으로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후 이른바 7대 범죄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해 거듭 보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막을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오랜 견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 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수당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천 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4배를 빚으로 투자를 더한 거죠. 근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이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빚 청산 끝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이 빅테크의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다소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한층 완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각각 89조 원과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최대 고객인 빅테크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적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클라우드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아마존은 올해 설비 투자도 기존 계획보다 2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들이 기대 이상의 클라우드 실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을 하더라도 수익성과는 괴리가 있더라라는 게 AI 거품론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AI는 닷컴버블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메모리 업체들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에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공급 부족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대비 더욱 심화되며 28년에도 이러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AI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피크아웃 우려도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기업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주식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더 거쳤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1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이 75조 7천억 원으로 10조 4천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4조 3천억 원 늘어난 49조 3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 2천억 원, 338.7% 늘어난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5,160가구로 1년 전보다 52%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2,251가구로 1년 전 동기 대비 58% 이상 줄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049가구로 1년 전보다 78% 가까이 감소했으며 아파트 준공은 1,561가구로 82% 넘게 줄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마약 투약이 들통났던 40대 버스 기사가 이 마약을 투약한 뒤에도 시내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해 이 남성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을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약 취해서 운전한 적 있어요? 필로폰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위험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언제부터 마약 투약했나요? A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수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A씨의 근무일지를 대조해 적어도 한두 차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6시간 안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필로폰은 투약 후 12시간 정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눈 초점이 풀려있고 설명도 횡설수설하는 데다 팔에서는 주삿바늘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오늘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를 상대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 증거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민석 후보는 용수철처럼 막아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필두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른바 팀 정청래가 뭉쳤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에 최선봉에서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개혁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공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고향 충청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인석 후보는 충청권부터 시작하는 첫 주엔 다소 밀리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7%까지 밀리는 정도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몰려다니며 불법 개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실제 당 선관위는 정 후보와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계 홍보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사실상 방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개파 행위다 해서. 선거 전 초반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송영길 후보는 호전적인 메시지는 줄이고 전통 지지층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이도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남 광주 무등산을 찾아 노무현길을 걸었습니다. 송 후보는 SNS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검찰과 싸워 무죄로 돌아왔다면서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순회경선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에서 치러집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 30일 밤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으로 에너지, 식량 등 경제 안보 요소를 모두 보유한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면서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이렇게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는데요. 열기는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꿀떡 같은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이렇게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 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짧은 장마 뒤 폭염이 지속하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구와 경상도, 전라도 25개 시군구에 가뭄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지난 15일 낙동강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접어든 것을 비롯해 남부 지역 8개 다목적댐과 용수댐이 가뭄으로 용수 공급을 조절한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밀양댐과 섬진강댐의 농업용수 추가 감량 등을 포함해 가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3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기와 수돗물 공급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現地においては
要救助者が残っていないことを関係機関とも確認の上、救助活動を終了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子供がちっちゃい子とかもまだ1歳の子供とかがいるんで、なんか泣き声とか、大きい声やしたら周りに迷惑か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車中泊にしてるんですけど。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疲れますもん。車内はね、もう寝不足が続いてる。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검찰의 보안 사건 폐지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됐습니다. 네, 이 수사 공백의 우려,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죠? 네. 말 그대로 이제 검수 완박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수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7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고소고발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이 수사 과정은 경찰이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을 때 7대 범죄 같은 경우에 내가 굳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권 송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검사가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만 내 사건 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권한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중대한 변화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소청, 광역공소청 이렇게 이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요. 검사는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 권한만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검찰 보안 수사권으로 이제 밝혀진 내용들도 있는데 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테니 가장 근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은 구속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구속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도 경찰이 열흘을 수사할 수 있고 그 사건을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가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열흘 동안 1차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에 보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록이 가는 데만 하루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개정된 이 형소법의 내용대로 한다면 검사는 하루 지나 이 사건을 받아서 서면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검토했을 때 뭔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가 불명할 때는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이 피의자가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진술을 들었어도 내가 조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경찰로 구속사건을 보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문제는 신병이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게 되고 검찰로 열흘 지나서 보내는 순간 구치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부터는 경찰이 보안수사 요구에 따라서 20일 내에 피의자를 다시 조사해야 되면 또 먼 지역에 있는 구치소까지 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록도 보내야 되고 다시 보낸 기록을 경찰이 받아서 그 기록을 싸들고 다시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장윤기 사건처럼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적인 뭔가 증거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검사가 생각한 경우에도 개정된 보안 형사소송법상에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것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사건은 20일 내에 검사가 추가 증거가 있을 것이다. 경찰이 또 보완서 요구로 영장을 신청해라. 신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신청해서 온 것을 또 청구해야 되고 발부받아서 다시 경찰로 가야 되고 이것이 과연 20일이라는 짧은 구속기간 내에 구속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장 가까운 근시일 내에 구속사건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내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보완 수사 요구권이 이제 담겨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개정안에 또 이제 검사의 사실 확인권 이게 대안으로 들어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재판에서는 증거로 못 쓰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개정된 형소법의 245조의 13을 보시면요. 네. 이 사실관계 확인 등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가 고민이 되거나 재수사를 요구할지 여부가 고민이 될 때 이 결정을 위해서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피의자라든지 고소인이라든지 심지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불러서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면담 과정 중에 있었던 진술 그리고 의견서를 받았을 경우 이것은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이 해당 조항의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경찰 단계 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사가 불러서 피의자를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부인할 것이냐고 했는데 갑자기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단계 때 부인하다 검사 앞에서 자백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백을 하더라도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규정 아닙니까? 그럼 검사 입장에서 지금 빨리 경찰서로 다시 가셔서 자백을 하셔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연 네. 그렇게 하는 피의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행은 경찰 단계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영상 녹화실로 빠르게 데려가서 영상 녹화를 보통 취득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자백 진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런 수사 기법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결국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경찰과 다른 혐의에 대한 인부를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대로 자백을 보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자백하려면은 네. 잠깐 하고서 빨리 지금 다시 경찰로 가세요. 그래야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변호인 조력권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백 진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면담이 조사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는 점이 저는 의문이 듭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기소가 고민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판단이 안 돼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 진술을 객관적인 조서로 남기는 것이 조사인데 면담과 조사가 용어만 다를 뿐 실질은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지도 참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여당이 후속 입법으로는 사회자 약자를 대상으로 이제 7대 범죄는 검찰의 전권 송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네, 원래 검찰에서는 전권 송치, 그러니까 경찰 때 불송치된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라도 암장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전부 다 받아다가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검사로서는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노력이 많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까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거부되고 7대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만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했을 때 혐의 없음 나오면 저 7가지의 범죄만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에 접수율 1위 제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접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 7대 범죄 안에는 사기 범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내가 돈을 잃고 억울해서 내가 민사 사건으로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하기까지 어려우니 경찰과 검사가 좀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책을 졌는지 계좌도 영장을 좀 확인해보고 저 사람이 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내 돈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사기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조차도 7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돈을 잃어서 돈이 없는데 돈을 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은 일단 검찰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지금 경찰로 다 준 거잖아요, 권한을. 그런데 만약에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사례처럼 경찰이 마음먹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료를 누락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건 관계는 불러도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없고요. 또 증거가 누락됐다고 할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직접 발부받아서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했죠. 그래서 경찰이 누락한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되는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된다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뭔가 이것은 좀 증거가 더 있을 것 같으니 영장을 신청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경찰이 마음을 먹고 그 증거를 눈 감아주려고 했다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징계 요구권이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위법 수사 같은 것이 의심될 경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공소청에서. 맞습니다. 경찰이. 근데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 해당 경찰서장입니다. 그런데 내 소속 경찰관이 문제가 있다고 그 서장이 판단해서 징계를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경찰이 문제가 있어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경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징계 요구권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처리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헌법소원 심판, 국민의 어떤 기본권, 국민의 평등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수사의 비효율성과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이 헌법 재판을 통해서 이 권한이 구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개월간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헌법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형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간에 좀 중단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는 중단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심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가처분을 받아들일지는 또 헌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정성호 법무장관. 그동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야권에서 이제 많이 물었습니다만 이제는 권유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 통과한 후에 청와대 입장 나왔습니다. 네. 국회 입법 과정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어야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자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오늘 결국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사의 표명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직무대행은 이것이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 과정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국민 전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검찰 조직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어떤 전국 검사 선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퉜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여당 등에서 검찰이란 조직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목소리를 낸다면 마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한다라는 일부의 현재 검사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많은 검사들이 실제로 보안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지금도 보안수사 요구로 경찰에 사건이 내려가면 3개월 안에 보안수사가 돼서 오는 사건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개월 내에 보안 수사를 완성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 현재 검사들의 이야기고요. 심지어 구속 사건조차 요구를 내릴 경우 경찰은 내가 가진 불구속 사건 50건보다 구속 사건은 2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3개월 이상 걸리는 보안 수사가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은 많은 우려가 아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퀘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